우리가 거북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거북선이 있음으로 해서 남해안을 지배하고 조선을 누란의 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북선이 인도태평양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만든 배, 그리고 우리가 정비한 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누비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가 꿈꿀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는 1년에 이제 상선 같은 경우는 한 50척. 네. 그러니까 매주 배 대형선 한 척이 나오는 네네. 격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가스선, LNG하고 LPG선. 네. 그 나머지 이제 화물선, 컨테이너선도 있고, 탱커는 없습니다. 오일 캐리어는 아주 네. 주로 그런 종류. 대부분이 이제 가스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8년 전까지 저희가 이제 슬롯이 다 차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넘치는 물량을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전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따라왔죠. 저희는 또 격차를 또 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료 효율, 그 운용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성종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시는 저희가 도크가 드라이 도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건조 도크. 네네네. 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 함정,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하는 저기 큰 함정들, 그다음 중소형 함정은 여기서 이제 전문으로 짓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척 내지 3척. 뭐 실제로 많이 할 때는 4척, 5척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배가 이제 저희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저게 2번 함이고 다산 전약용함이고 이제 이 3번 함이고 아직 이름은 안 지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2달 정도 되면 대부분의 블럭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외형은 저렇게 다 꾸며지게 됩니다. 1년 후면, 이 상태에서 1년 후면 저렇게 되는 거죠.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건조를 빨리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함. 이지스 구축함을 3개 나라에서 만듭니다. 미국, 그게 원조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 근데 미국은 알레이 버커급이라고 해가지고 한 155m 정도. 저희들보다 좀 작습니다. 저희는 170m 정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저희보다 비슷한데 저희보다 조금 작습니다. 야마급이라고 하고 저희는 정조 대왕함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 발사 때문에 이게 플랩이 열려서 미사일 론처가 여기 다 깔려 있고 총 이 배 같은 경우는 한 88개 미사일 88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잘생겼죠.
예. 이게 우리 155mm 톱입니다. 아. 지금 네. 이 배가 한 90% 정도 살아 지금 좀 나갔다 왔고요. 아. 90% 속력까지는 지금 다 문제없이 다 냈고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중순 딱 한 달 후에는 바다로 나가서 성능을 하나씩 검증하고 그게 끝나면 마무리 작업해서 인도. 시운전 오래 합니다. 지금 올라가 봐도 돼? 수리 중인 잠수함 외관은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까 거기 저 잠수함에 있는 자재들인가요? 이게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잠수함 안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아. 이걸 다 신품화하고 수리 정비해서 완벽한 상태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 뜯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라는 거는 네. 작동을 하다 보면 부품이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걸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마모된 부분만 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서 신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버헐이고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MRO라는 거는 사실은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지 않습니까? 네. 메인티넌스는 말 그대로 그냥 잘 다닐 수 있도록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수준이고, 리페어는 고장난 걸 뭐 고치든지 아니면 뭐 개조하든지 이런 것들. 오버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의 반해체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네. 건조를 하지 않은 회사는 그 오버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R은 할 수 있는데 O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선종을 지은 회사만이 그걸 할 수 있다, MRO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화 오션에 이어 올해는 HD 현대중공업이 화물 보급함 MRO를 수주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RO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한테 MRO를 맡기는 걸까요? There was a point to where the United States shipbuilding industry was the largest in the world. If we go back to sort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eagan administration ended subsidies, and then when the Cold War ended, we saw the closing of some U.S. shipyards. And since those things happened, we've seen basically a decline in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First Japan and then the Republic of Korea started taking market share and building more ships. And now the number one competitor is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he world's largest shipbuilding power, and they are increasing in their market dominance. And Korea and Japan are both losing market share to China. Why is this? It's because their vessels are less expensive. And more worrisomely, they're also coming up the value chain. They're building more capable and more higher tech ships, a market that used to be more dominated by our allies, Korea in particular. It's a big problem. Look, the Chinese have gone around the world. They hav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ey have stolen designs for next-generation ships, and they have built next-generation ships before even the original manufacturers could do that. And they have, obviously, the aid of popul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they have done that as well, and it's made things much more complicated for us. 조선 산업 붕괴의 도미노는 MRO, 즉 유지보수 분야까지 덮쳤습니다. If we look at the MRO cap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rated b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s being at poor levels. So you're talking about
They're not strategically located. They're in a situation to there are delays and the quality is not as good as the facility should be.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stimated that the delays on MRO means that in essence the U.S. is sacrificing the equivalent of a half an aircraft carrier and 3 submarines each year in terms of that could be in service that aren't. And so right now, taking and being able to take and engage with Korean firms to take and do this saves on time, it saves on cost, and it improves the ability to take and repair these ships effectively.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미국이 지금은 상업 조선의 1%도 안 되거든요. 이 단순히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 능력, 그러니까 유지 보수 능력까지 부족해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전투함, 잠수함, 그의 새로운 전투함을 건조하는 능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지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가파르게 함정 대수를 늘리고 있고 또 민간과 군의 조선선을 통합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중국의 이 함정 대수에는 이미 역전된 지 오래고요. 그러니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해양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특히 이곳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Now, the growth in the South, the PLA Navy, the growth in the artificial islands that the Chinese have built in the South China Sea, China's ability to project power not just through its Navy, but through its Coast Guard, which is essentially an arm of the Chinese military. Unlike the Coast Guard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Philippines, Japan, Taiwan, and then on top of it, these artificial islands that the Chinese have built that are also allowing them to project power in the South China Sea. So all these things come to a head of sorts. If there is a crisis in the Taiwan Straits or elsewhere, you know, in Scarborough Shoal or elsewhere in the Indo-Pacific, that China will try to leverage its technological advantage, its manufacturing advantage to our disadvantage. 결국 조선업 부활이 해양 패권 경쟁에서 다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태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라비아해로부터 이 인도양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패권인데 사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중국이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추격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함정을 만들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도련선 개념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해상 우세를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바둑판의 예를 들면 이미 미국이 포석을 깔아놓은 바둑판에 몇 개의 돌을 동시에 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해양 패권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큰 도전을 새롭게 받게 된 것이 북극항로, 북극해 지역입니다. 결국은 여기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또 극지에 거점을 만들고 더 많은 쇄빙선을 투입함으로써 지금 미국이 여기에 투입하려면 이제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포석을 깔아놓은 지역에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거칠게 도전해오는 중국의 도전도 극복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항로까지 접근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오히려 도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은 힘에 부치는 거죠.
짚고 나가야 할 미국의 발목을 잡는 건 또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MRO 능력도 대부분이 미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집중하고 싶은 곳은 인도태평양 지역인데 대부분의 그런 인프라들은 미국의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고 그 예하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7함대 사령부는 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투함이나 항공모함이 주기적인 정기 수리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MRO를 위한 시설들은 동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동부로 가서 MRO를 수행하고 다시 태평양 지역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도 되게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많은 함정들이 위치해 있는 태평양 지역, 특정해서 말하면 하와이나 일본의 요코스카의 7함대 사령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MRO를 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The Indo-Pacific region is really important, and if we think about any kind of operation there, in a world of contested logistics, even sailing ships back to the homeland to repair introduce delays in time and really risks of ships being attacked. Repairing material ships closer to any potential conflict will help make ships more available more rapidly. Fro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elsewhere, and all this really matters because the notion that we need our warships out there all the time. We can't send them 6 months a year to, from Japan or from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o get repaired and keep them off the battlefield, as it were, for a year at a time. 미국이 조선업을 살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Greenland. It's not a question of, do you think we can do without it? We can. If you look at Greenland right now, if you look at the waterways, you have Chinese and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왜 갑자기 그린란드일까요? 왜 러시아와 중국의 기선을 빼앗긴 북극해에 뛰어드는 걸까요? President Trump wants the U.S. to be the dominant energy exporter around the world. We're working on hopefully building a pipeline in Alaska that will go from the northern slope down to Cook's Inlet that will eventually send U.S. LNG securely under the U.S. military umbrella, in a sense, from Alaska to Japan, to South Korea, to Taiwan, which would be much more secure energy than comes from either the Persian Gulf, from Qatar, from elsewhere. 한국과 일본을 LNG 개발에 끌어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And you see the Northwest Passage above Canada. The president would like that to be opened and for U.S. LNG to flow from Alaska all the way to Europe. Alaska LNG, the president, he's a builder, he's a developer. He sees an awful lot of LNG that's being pumped back into the ground in Alaska. And instead of doing that, what he wants to do is get that out to the Indo-Pacific. It'll arrive in 7 or 8 days in Japan, maybe 8 or 9 days in South Korea. Be able to go to Taiwan. Will be able to be unloaded and then can be also sent downstream to Southeast Asia to make Southeast Asia dependent on American energy resources rather than on Chinese renewable energy or Chinese capital and infrastructure. And it can be a real game changer.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에너지 패권은 또 다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created the Energy Dominance Council because the president understands that U.S. energy dominance is critical to winning the AI war. We cannot allow China to dominate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f China does that, it will dominate advanced manufacturing, it will dominate biotechnology, next generation medicine, next generation weaponry, quantum, maritime domain awareness. So it's absolutely critical that we have the kind of energy dominance that allows us to power the data centers of the future that are critical to artificial intelligenc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not just in South Korea. It's why he's pushing this Energy Dominance Council. Of course, it has the side effect of creat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additional oil and gas resources and through next generation nuclear and the like, but it's the real purpose is to make sure we don't lose AI dominance. 해양 패권과 에너지, AI까지 모두 배와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 3개 정도 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결국 조선업 자체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 이 조선업과 제조업을 넘어서는 각 전 세계 글로벌 뻗쳐 있는 이 그 에너지의 유통과 생산과 유통을 어떻게 그 패권을 유지할 것이냐. 냉전기 때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했던 결국 그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가 이동하는 통로를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를 해오면서 패권을 유지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원유 생산과 관련해서 에너지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해상을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이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결국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가스 그리고 LNG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반할 거냐. 특수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은 결국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놓치고 있었다. 그렇게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에너지 전체의 유통 경로나 이런 걸 확인하고 또 LNG를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를 보다 보니 LNG 운반선들이 다 중국에서 건조된 것이라는 걸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와 조선업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미국도 인식하게 된 거죠. No, we absolutely need to build the kind of LNG carriers, that we need to really step up icebreaking shipbuilding equipment as we look at the Arctic as well, and we look at the change in conditions up there and the potential for shipping up there.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운반선 같은 대형 쇄빙선에도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쇄빙 LNG 운반선을 20척 이상 건조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대형 쇄빙 선박을 건조해서 미국에 공급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마침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파내면 북극해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쇄빙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아주 대박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But we're going to make them very fast, very soon. It will have a huge impact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미국은 단계별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move to
next generation ship manufacturing. We need to do this for cargo carriers, for LNG carriers, ro-ros, and there's no free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a better job than South Korea. It's really incredible, the investments that South Korea is making into our shipbuilding industry. HD Hyundai obviously quite interested in working to get American shipbuilding back into shape. Hanwha buying the Philadelphia shipyards. 미국이 가장 원했던 본토의 새로운 거점 확보입니다. The Philly shipyard before Hanwha acquired has been around since even before World War II. The whole area that you're in now used to be almost kind of one of the centers of U.S. Navy shipbuilding. It went down over a number of years as the shipbuilding started, the industry in the U.S. started to kind of go down, it started to diversify. Hanwha officially acquired the Philly shipyard last December in 2024. One of the things that we're trying to do here is actually to revitalize and rebuild a lot of the shipyard here, not just for Navy, but also for the commercial ship as well. And overall, helping the U.S. maritime industrial base grow. 본토 거점이 중요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조선 업체들에게 필리 조선소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Currently, the Hanwha Philly shipyard does not do naval programs. It does programs on the commercial side, like tankers and container vessels, as well as some non-naval government programs, like our multi-mission training vessels. So right now, it's commercial and government, not naval. But that said, our plan is to expand into naval programs. We are in discussions already with the U.S. Navy about various different programs. We are looking and trying to work with the U.S. Navy about how we can support them on their priorities. 골칫덩어리 MRO도 동맹국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So in addition to doing MROs in Korea, Hyundai Heavy has bought a facility in Subic Bay in the Philippines and is going to take and convert it into doing MRO. And I think we're going to start seeing this more broadly to where the United States looks to its allies, not just in South Korea, but Korean firms in other countries to take and have facilities to take and disperse this work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우리 조선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시설들까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Part of this is also part of the Navy's broader strategic plan, which is that if you can take and engage in these operations within the region, these ships can return to service and be back in the Indo-Pacific at a much quicker time frame than they would be if you had to take and engage in MROs within the United States.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명확하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앨런 셰퍼드함의 MRO 그리고 캐나다 쇠빙선의 MRO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군함, 보조함, 연로 보급함 이런 것들을 통한 MRO를 통해서 우리 조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해 보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MRO를 하다 보면 해군 함정들에 대한 기술력도 축적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 해군 함정에 적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또 숙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2029년까지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MRO 수요가 적체되면서 MRO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 해군 함정이 이제 줄줄이 이제 쌓여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얘기는 한동안 일감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한화나 HD 현대미포가 한 건 다 비전투함이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전투함 MRO가 돼야지 정말 신뢰를 받는 파트너가 됐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MRO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다면 아마 미 해군이 망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야말로 뭐 MRO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협력인데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북미 지역에서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우리가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지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아가서는 기술 한미 간의 조선 기술, 첨단 기술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은 캐나다 쇠빙선 정비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극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극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조선 역량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역량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극 항로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협력으로 넓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 업체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단순히 인태 지역에서 또는 해양 협력에 있어서 협력자가 아니라 같이 기술 허브로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미 한국과의 조선 협력과 관련한 시나리오까지 짜놨습니다. 지난 5월 보고서로 나오기까지 했는데 한미 조선 협업 마스카 프로젝트가 공식화하기 전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해군 비전투함 MRO입니다. One would be potentially modular shipbuilding. So certain parts of ships would be built by Korean firms, most likely in the United States. Incorporating them on ships built in the United States, which should make things happen faster, so make ships available or ready faster. 본토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You'll probably see some taking and licensing or outsourcing of ships to Korean shipyards. This is something that we saw President Trump suggest that he's interested in doing. This will be the most difficult part. 미국의 폐쇄적인 선박 관련법 때문입니다. For example, U.S. home-ported ships are supposed to be repaired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 would have to be a change in policies or laws to allow them to be, more of them to be buying modules overseas or buying ships from foreign producers. There are laws against that, and also the Navy is not allowed to spend its money on that. So those would be things that would have to change in order to make these pathways possible. 세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만큼 미국이 절실해하는 만큼 그들이 국내적인 제도를 개선해 주느냐 안 주느냐죠. 지금 존스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많이 제시됩니다. 존스법은 미 해군 함정과 상선은 모두 미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유보 조항을 넣는다든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공동 생산을 통해서 그것을 그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연결되는 건 자연적으로 기술 협력인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기술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에는 동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미 동맹이 조선업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은 결국 미래형 통합 혁신입니다.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첨단 미래 기술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술 협력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별로 많이 된 건 없었거든요.
과거 한강의 주요 나루터들은 모두 수군이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양화지는 군사적, 경제적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이곳에 서울함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5년 취역한 서울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호위함으로 우리 기술로 1000톤이 넘는 군함을 건조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군함 건조 40년 만에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는 우리로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함에는 특히 미국이 개발한 대함 공격용 하품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d say it's immense potential, but getting there will be difficult. The reason why there's immense potential is becau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pletely different industrial strengths. And when you have that, you have trade, you have agreements, and you have cooperation, and that produces a surplus of economic value and, frankly, security value. And so, really, the trick is going to be maintaining, understanding, and leveraging our two countries' different comparative advantage. Makes the beer, doesn't make the can. So things like the Harpoon missile system here are the things that the United States can specialize in. And so really what the United States will do, either the commercial or the naval side of shipbuilding, will be to provide the sort of combat information systems, the radars, the sensors, the computing, eventually the autonomous systems, and the programming associated with that. And so I think as long as both sides understand this and don't try to compete away this comparative advantage, there'll be amazing value in this cooperation.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에 있는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를,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은 한 척 정도, 생산 인력도 현재는 120명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리 조선소가 지금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된다. 그렇지만 거기서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는 얘기는 그 필리 조선소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를 해라. 좀 뭐 거의 새로 짓는 정도의 이제 그런 천지개벽 수준의 저걸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죠. 네. 미국이 본토 건조를 원하는 건 조선업도 살리고 자체 공급망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핀란드에 썼던 전략과 비슷합니다. 핀란드로부터 쇠빙선 11척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7척은 미국 본토에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일렉트릭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의 하데베에서 첫 그 20구급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그때 이제 기술을 도입한 게 우리나라 국산화에 지금 초석이 된 거거든요. 핵추진 잠수함도 비슷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209급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하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가면서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국산 잠수함을 개발해서 설계해서 건조해서 지금 수출하겠다고 뭐 카나다, 폴란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까지 되면은 정말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어내야 할까요?
이 조선협력을 통해서 MRO로부터 시작된 조선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래의 공동 연구 개발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일본과 SM 미사일, 방공미사일과 관련된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 조선협력에 대해서 미래 통합 혁신을 할 수 있다면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통합해서 억제하는 게 현재형이라면 미래형은 미래 첨단 기술을 가지고 통합 혁신을 하는 거죠. 일단 이미 미국은 일본의 그 지역에서 MRO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첨단 전력을 거기서 바로 MRO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첨단 전력이 가지고 있는 MTU 엔진,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일본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전투함이나 이런 첨단 함정들을 MRO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다면 그런 시설들도 야, 우리 니네 배 MRO 우리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우리 또 지어줘라, 일본처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벽은 높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지스함의 가장 핵심 기술인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의 한국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등 여러 군사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미국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 그 기술을 판매한 미국은 우리 해군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핵심 기술에서는 냉정해지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When two countries or two alliances are trying to cooperate, it's going to be many, many different ties, a huge network of actions, and you can't allow one particular technology sharing decision to actually color the whole thing. I'm sure if you talk to Australians, they are not terribly happy with some of American decisions when it comes to technology sharing, even in something as important as AUKUS, right? And same thing with Japan. It's just the bottom line that the United States doesn't share everything with any ally. And so I think you have to look at the cumulative effect of cooperation and understand that this builds up over time. 우리도 갈 길이 멀고 미국만큼이나 절실합니다. 미국이 MRO를 인식하고 또 한국이 이 MRO를 국가의 전략적인 의제로 삼았을 때는 결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이 작은 발권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조선업 전체, 제조업 전체 그리고 다른 이슈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이제 확대되는 건 결국은 해양에서 어떻게 같이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MRO의 거점을 어디에 두는가는 실제 해양력이 어떻게 기동할 것인가, 어디에서 군수 지원을 받을 것인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미래형의 해양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해상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용됐는데 대부분 육상에서 지상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지리적인 여건이 그런 것이고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한국이 이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 결국은 드론이 사용되는 것도 지상보다는 오히려 더 해상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해상전에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미래전을 어떻게 예측하고 거기에 함께 대응하면서 능력을 갖춰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저는 이제 MRO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죠. If we think about this in the long term, one of the things I think it'll be important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look at is sort of how will the two countries' navies integrate together, both in terms of the missions they're trying to do in the Indo-Pacific, but in terms of the capabilities they need. And then it'll be a question of how do we take and transfer technologies either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that will enhance the ability of our partner to take and perform those tasks to the highest degree possible. And so when we think about this, one of the key things for South Korea I think is going to be is looking at how is naval conflict in the Indo-Pacific, if it were to occur, likely to take place? What types of technologies would be most useful? And then working not just to take and supply those to the U.S., but to innovate and be the provider of those to the U.S., and then work with the U.S. on developing joint strategies for
combat operations. 이 모든 걸 민간 조선 업체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협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심이 필요합니다. 한미 두 나라의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이제 산업부 일개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좀 버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조선업은 뭐 철강, 기계, 뭐 화학, 전기, 전자, 심지어 이제 가구 같은 후방 산업 필요로 하고요. 또 전방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해운이나 물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스가의 핵심은 이제 해군 함정인데요. 그 방산과 군에 관한 일도 사실 필수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인데요. 사실 조선, 해운, 물류, 국방, 에너지 이거는 이제 다 한 묶음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그 나라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의 법과 제도에 이제 박혀 있는 이제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존스법 예외 법안 등 미국의 각종 폐쇄적인 선박 관련법의 개정안들입니다. 이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발의는 됐는데 이제 계류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통과를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들이 통과돼야지 그 우리가 마스가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 그게 이제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남해안의 그 거북선이 이제 고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극해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거북선은 다시 한번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거북선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KBS